폴란드가 KF-21 보람의 새로운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인 이는 자국 언론을 총동원해 KF-21 흠집 내기에 여념 없습니다. 내야 할 분담금은 어떻게든 떼먹고 대한민국의 전투기 기술은 날름 훔쳐먹으려는 비열한 수작질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요청대로 KF-21이 무사히 양산되기 위한 과제와 새로운 파트너에 대해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KF-21은 스텔스기가 될 수 없다. 최근 KF-21 개발에 참여한 국내 고위 관계자의 한 발언이 전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와 비슷한 악의적인 비방을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로 대한민국의 군사기술력을 무시하는 해외 전문가 혹은 우리의 비약적인 성장을 시기하는 중국과 일본 네티즌들이 근거도 없는 헛소문을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 날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KF-21의 모든 시제기가 다양한 시험 비행에 성공하고 심지어 조기 양산까지 눈앞으로 다가오자 이른바 안티들까지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감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은 하루가 멀다고 개발 현황을 대서특필하며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 KF-21이 돌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내, 그것도 개발을 주관한 카이에서 KF-21이 스텔스기가 될 수 없다는 고백을 해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도대체 KF-21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려 국내보다 해외에서 KF-21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야말로 낭중지축,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뛰어남은 스스로 내세우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다는 고사성어가 떠오르는데요. 특히 조기 양산까지 검토 중인 시점에서 해외 군사 전문 매체와 전문가들이 KF-21이라는 핫 이슈를 놓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선 의외로 큰 관심을 보이는 곳은 체코입니다. 유럽 중앙부에 위치한 체코는 2024년까지 2조 8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군사장비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가 바로 전투기입니다. 현재 체코는 스웨덴에 연간 1,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며 총 14대의 JAS-39 그리펜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군을 운영 중입니다. 늘 안보 위협을 달고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구조인데요. 더군다나 이 계약은 2027년 만료 예정입니다. 최악의 경우 최고 시속 936km를 간신히 넘기는 아음속 경공격기 L-159 24대로 영공을 지켜야 하는 최악의 안보 참사가 벌어질 지경인데요. 그나마 최근 미국으로부터 F-35를 구매하는 데 성공했지만 정작 도입 시기는 여전히 미정입니다. 결국 체코 입장에서는 그리펜 임대 계약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미드라이급의 전투기 보유가 절실해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체코가 가장 열광하고 있는 나라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실제로 야나 체르노우바 체코 국방장관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체코군 현대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라며 방안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폴란드의 사례가 체코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며 대한민국은 유럽의 최중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대한민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체코는 특히 KF-21에 대한 관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체코의 유력 군사 전문 매체는 향후 전투기 시장에서 KF-21이 F-35와 경쟁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KF-21이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통념적으로 4.5세대라는 한계가 뚜렷한 이상 현존하는 최고의 5세대 스텔스기인 F-35와의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평가는 다소 과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체코 매체의 설명을 들어보면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해당 매체는 5세대 스텔스기 시장을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F-35는 사실상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이 아니면 도입할 엄두조차 낼 수 없고 설령 구매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내정 간섭 수준의 매우 엄격한 통제와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F-35를 도입하는 나라들이 갖는 최대 불만 중 하나인데요. 수리나 운용은 당연하고 심한 경우 외부 공개조차 미국의 참견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은 시장 독점이라는 권력을 휘두르며 소위 말하는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미국의 갑질은 세계 각국이 개발 중인 5세대 스텔스기가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면 깨질 수밖에 없는 일장춘몽에 불과한데요. 체코의 군사 전문 매체는 그 중에서도 성능과 가격 면에서 KF-21이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수의 전문가가 동의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심지어 미국 내 군사 전문가들조차
전투기조차 F-35의 과도한 개발비와 운용 유지비를 이유로 들며 KF-21이 차세대 5세대 스텔스기 중 가장 위협적인 대항마가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인도도 국영방위산업 항공기업인 HAL의 주관으로 5세대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 AMCA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전장 17.2m, 전폭 10.6m, 전고 4.2m, 최고 속도 마하 1.8, 최대 이륙 중량은 약 25톤으로 엔진까지 F-414 기반이라 전체적인 재원이 KF-21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다만 인도는 AMCA를 완전한 5세대 스텔스기로 개발하여 공중우세는 물론 폭격, 정찰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한다는 계획인데요. 재밌는 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AMCA의 개발 총 예산이 1,500억 루피, 하나 약 2조 3,500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개발 비용이 꼭 성능과 직결된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2조 원은 너무하다 싶을 만큼 적은 금액인데요. KF-21이 개발비만 8조 8천억 원이 넘게 투입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AMCA 개발 비용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수준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도 AMCA는 이미 개발 기간이 13년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2025년 초도 비행, 2028년 실전 배치라는 두루뭉술한 윤곽만 공개할 뿐 어떠한 세부 일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도 정부에서 5세대 스텔스기라고 떠벌리고 있지만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인도의 무기 생산 시스템과 기술력을 고려했을 때 5세대 스텔스기 자체 개발은 무리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되려 AMCA가 F-35는 고사하고 중국의 제니10에 비교해도 스텔스를 비롯한 종합적인 성능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게다가 만에 하나 기술 실증용 시제기까지는 어찌어찌 성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인도에는 첨단 전투기를 대량으로 양산할 군수산업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난관부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한때 대한민국 KF-21을 잡겠다며 설치던 튀르키예 TFX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튀르키예는 F-35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100기나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의 장기 독재와 칠러 행보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하면서 급하게 TFX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시작부터 개발 사업이 삐걱대기 시작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영국과 스웨덴의 협력을 바탕으로 개발 중인 덕에 지난 3월에는 자력 지상활주 모습까지 공개했는데요. 그러나 TFX의 현실은 여전히 비행 엔진 결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초 TFX 엔진 개발에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도움을 주기로 했지만 2019년부터 영국이 은근슬쩍 발을 빼기 시작하면서 당장 상당한 기술적 구조적 리스크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KF-21과 경쟁해볼 만하다는 차기 전투기들이 죄다 개발 과정에서부터 삽질 중이다 보니 저절로 KF-21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인도와 튀르키예가 유독 심한 경우긴 하지만 이 정도 난관은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매우 일반적인 평균입니다. 계획된 일정을 완벽히 따르고 있음은 당연하고 한술 더 떠 조기 양산까지 고려 중인 KF-21은 그야말로 이단 하나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미국 굴지의 방산항공기업 에이퓨전의 CEO 벤스 일더만은 5년 전만 해도 한국이 KF-21을 만든다고 했을 때 솔직히 비웃었다라면서도 그러나 초도 비행과 연이은 시험 비행을 순조롭게 성공시키는 것을 보고 내 생각이 완전히 틀려먹었었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인터뷰를 통해 KF-21을 극찬할 정도입니다. 그나마 KF-21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내부 무장창이었고 외부의 하드포인트에 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식이라 5세대 스텔스기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모자라다는 건데요. 그러나 현재에도 일부분에서는 F-35를 뛰어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 만큼 차후 내부 무장창 개량을 통해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한다면 F-35의 완벽한 대체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와 전문가들이 KF-21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5세대는 물론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것이라는 신뢰를 보내는 이유가 바로 이처럼 투명한 개발 과정을 가지고 목표한 대로 결과물을 확실히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상황이 충격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KF-21 개발을 주관한 카이에서 KF-21은 완전한 스텔스기가 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뱉은 건데요. 실제로 카이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KF-21 블록 1은 부분 스텔스 적용, 블록 2에서 스텔스 기술 추가 적용, 그리고
블록3에서 제한된 스텔스 기능을 확보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다 정확히 말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될 필요가 없다가 맞습니다. 많이들 스텔스라고 하면 레이더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이더를 통해 비행 중인 조류와 비슷한 크기로 보이면 스텔스 성능을 확보했다라고 여겨질 뿐 실제로 레이더를 완벽히 속이는 건 불가능한데요. 더군다나 KF-21 정도의 중형 전투기 크기라면 인체공학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설계구조, 레이더를 받는 기체의 방향 등으로 시시각각 RCS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정면에서는 하늘을 나는 당구공 크기로 보일지라도 후면이나 측면에서는 실기체 크기 그대로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KF-21 블록3를 위해 완전한 스텔스보다는 5.5에서 6세대기에 더 가까운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 통칭 멈티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스텔스 성능으로 적진 근접 영역까지 침투하고 애초부터 작은 크기와 무인 운용으로 전방향 안정적인 스텔스 구조 확보가 용이한 무인기를 지휘해 적의 신부를 타격하는 게 더 높은 효율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차피 적의 신부까지 침투할 필요가 없다면 어느 정도의 스텔스를 포기하더라도 차라리 인공지능에 기반한 무인지휘 체계와 고성능 기동이 가능한 기체 구조, 보다 많은 무장 탑재를 추구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쯤이면 오히려 최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데다 그만큼 가격까지 비싼 5세대 스텔스기로 적의 신부에 침투하는 위협적인 선택을 내리는 게 구식 기술로 여겨질 텐데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KF-XX로 통용되는 차기 전투기 개발 사업까지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KF-21이 노후화된 F5, F4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다면 KF-XX는 그 이상으로 F-16PBU, KF-16, F-15K를 대체할 대형 기종이 될 텐데요. KF-21이 스텔스기가 될 필요가 없다는 카이의 발표는 블록3의 소유 결정과 차후 KF-XX 프로그램 사업의 추진력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KF-21 개발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먼저 KF-21 보라매의 양산 단가가 890억 원이라는 얘기부터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해 이는 맞는 말입니다. 그것도 방위사업청에서 발표한 공식 정보인데요. 지난 2월 방사청은 우리 공군 120대, 인도네시아 40대 등 총 160대 양산을 기준으로 KF-21의 양산 가격을 한 대당 890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또 지난 7월 방사청이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타당성 검토용으로 제출한 자료에도 KF-21의 양산 가격이 한 대당 880억 원으로 기입되어 있었는데요. 아직 양산을 시작한 것도 아닌 마당에 아무리 수출 전망이 밝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미래의 얘기고 우리 공군에서도 현재까지는 추가 도입 계획이 없다 보니 KF-21의 양산 가격이 880억에서 890억 원 밑으로 떨어질 확률은 솔직히 말씀드려 제로라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얼추 한 대당 900억 원에 육박하는 가격이 기절초풍할 정도로 비싼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전투기는 가뜩이나 비싼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가격이 수출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출 시장에서 도태되면 시장 경제의 원리상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국내 도입 물량에도 차질이 생기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전투기가 땅 파서 만들 수 있는 무기 체계도 아니고 가격이 비싸지면 아무리 생산국이라 하더라도 도입이 어려워지는 건 매한가지인데요. 일례로 일본은 F2를 독자 개발하면서 최소 141대 이상을 양산하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F2는 어중간한 성능으로 수출에 연달아 실패했고 양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최종적으로는 국내 소유분도 전부 채우지 못하고 94대 양산에 그쳤습니다. 실제로 F2의 최종 양산 가격은 무려 1,600억 원에 육박했는데요. 이는 KF-21의 양산 단가와 비교해도 1.8배 가까이 비싼 가격인데다 미국조차 감당이 안 돼 일부 퇴역 절차를 밟은 F-22 랩터와 비교해도 겨우 200억 원 차이입니다. 심지어 이것도 그나마 94대가 양산되면서 저렴해진 가격이고 양산 초기에는 자그마치 2,270억 원을 호가했는데요. 만에 하나 F2의 성능이 우주 최강 수준이었다 하더라도 이쯤이면 도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가격입니다. 양산 수량과 수출 물량은 그만큼 무기 체계의 가격 결정에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이 일본 F2 같은 최악의 사례까지는 아닐지라도 비싼 가격 때문에 KF-21의 수출이 좌절된
수출된다면 양산 단가가 890억 원보다 높아지는 건 아닐지 불안해지셨을 텐데요. 그러나 다행히도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선 890억 원이라는 가격이 진짜 전투기 치고도 비싼 가격일까요? 다수의 영상을 통해 설명해드렸으니 KF-21의 성능이 왜 월등한지는 잠시 치워두고 오로지 수준과 가격만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KF-21은 4.5세대 동급 기종 중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KF-21과 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 전투기는 미국의 F-15EX와 F-16V 정도인데요. 그런데 F-15EX는 2021년 미국이 한 대당 약 1억 달러, 하나 약 1,300억 원에 도입했고 F-16V는 같은 해 대만이 한 대당 약 1,600억 원에 도입한 기종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인데요. 당시가 개량 초기 시점이라 가격이 높았던 탓도 있지만 지금도 F-15EX, F-16V는 한 대당 1,000억에서 1,200억 원에 달합니다. 동급 기종임에도 KF-21보다 100억에서 300억 원 이상 비싼 셈인데요.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럽제 전투기들은 사정이 더욱 심각합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2017년 카타르가 도입했던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24대에 60억 파운드에 육박했습니다. 한 대당 약 4,380억 원꼴인데요. 이외에도 라팔의 경우 2022년 인도네시아 도입가 기준으로 42대에 81억 달러를 기록해 한 대당 약 2,654억 원이 넘었습니다. 물론 유럽제 전투기들의 천문학적인 가격에는 전투기 기체뿐만이 아니라 다소간의 무장과 추가 부품, 후속 지원, 훈련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아무리 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전투기 한 대당 1,000억 원은 가뿐히 넘는 금액입니다. 자, 이제 KF-21의 890억 원이라는 가격이 어떻게 느껴지실지 예상이 되는데요. 오히려 KF-21은 뛰어난 성능에 비하면 이래서 남는 게 있나 싶어질 정도로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KF-21이 F-35보다 비싸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 걸까요? 일반적으로 무기체계는 저율 생산을 기초로 합니다. 수요가 한정적이라 생산 라인을 오래 가져가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저율 생산은 양산 능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그만큼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또 수익 구조가 한정적인 방산업체가 사업을 유지하려면 저율 생산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군비 확충기조가 돌아온 지금 방산업체의 생존성을 등한시한 나라들이 어떤 꼴인지는 독일, 일본만 봐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게다가 개발 단계에서 아무리 만전을 기했다 하더라도 온갖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현대무기 체계는 어떤 상황에서 무슨 문제가 터질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한번 완성품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운용 과정에서 끊임없는 개량과 오류 수정, 단계적 개발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면 저율 생산으로 가능한 오래 생산 라인을 붙잡아두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율 생산에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저율 생산은 어쩔 수 없이 초도 물량의 양산 단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상품인 무기 체계를 대량 생산으로 마구 찍어낼 수 없으니 당연한 노릇인데요. 게다가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비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도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에 초도 물량이 후기 물량보다 가격이 비싼 건 당연한 일입니다. 비록 망한 사례긴 하지만 앞선 일본의 F2도 양산 초기 물량과 후기 물량의 가격 차이가 600억 원 이상 날 수 있었던 것도 그나마 94대만이라도 양산에 성공하면서 생산 라인이 안정화된 덕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도 물량에 어쩔 수 없는 가격 상승 요인을 죄다 무시하고 2015년 배치를 시작해서 벌써 8년째 양산 중인 F-35와 비교한다는 건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하지만 심지어 KF-21 가격 논란을 단독 보도한 언론사는 해당 기사에서 F-35의 처음 가격이 한 대당 1억 달러 이상이었지만 지난 2022년 7천만 달러대에 들어섰고 2023년 6천만 달러 선에 진입할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치면 한 대당 약 795억 원인 셈으로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로 F-35가 KF-21보다 가격이 저렴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양산이 안정화되면 KF-21이 얼마나 저렴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100억 원이나 저렴한 F-35를 도입하는 게 합리적으로 생각됩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나 애초에 두 기종은 사용 목적 자체가 다른 데다 어느 하나가 월등한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F-35가 6천만 달러 선에 진입한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정보에 가깝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율 초도 생산을 기준으로 하는 데다 방사청이 국방연구원에 사업타당용으로 제출한 자료에 기인한 만큼 KF-21의 890억 원이라는 가격은
개발부터 양산, 초도부품, 장비 무장 등을 모두 산출한 프로그램 코스트에 가깝습니다. 반면 F-35의 6천만 달러, 다시 말해 795억 원대 진입은 엔진을 제외한 기체와 기본적인 임무 장비만 포함했을 때 6,990만 달러 선에 진입할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그것도 미국이 자국군에게 도입하는 경우에 한정된 얘기입니다. 당연히 생산부터 정비, 무장 등 유지보수, 인프라 자체가 다른 자국 소유군의 유닛 코스트이니 가격이 저렴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애초에 기준 자체가 다른데 도대체 무엇을 비교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 모원론사가 주장하는 KF-21이 F-35보다 비싸다 또는 F-35가 KF-21보다 저렴해질 것이다라는 주장은 한국에서는 김장에 10만 원이 드는데 미국에선 스테이크를 70달러에 사 먹을 수 있으니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게 이득이다라는 주장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쯤이면 의도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숨기고 짜깁기에서 KF-21을 깎아내리기 위한 가짜뉴스를 만든 수준인데요. 이제 막 양산에 돌입하고 해외 마케팅과 수출 의지를 다잡고 있는 KF-21에 이런 악의적인 편파 뉴스와 추문은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무기체계 도입이 어디 동네 구멍가게에서 군것질 거리를 사는 것도 아니고 전투기 같은 경우는 수십 년의 공중안보가 달린 최중요 사안입니다. 당연히 어떤 나라든 도입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하물며 생산국인 대한민국 내에서조차 온갖 논란에 시달리고 욕을 먹고 있는 전투기를 도입할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게다가 KF-21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는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KF-21은 탐색 개발 당시부터 근거도 없는 비리 의혹과 타당성 논란에 시달려야 했고 초도 비행 때는 마치 금방이라도 추락할 것 같은 결함 덩어리라고 매도되었습니다. 이는 KF-21의 무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KF-21은 유럽과 미국의 첨단 미사일을 모두 통합한 데다 장기적으로 국산 무장까지 계획되어 있어 동급 기종 중에서도 독보적인 무장 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은 진실을 왜곡하며 마치 KF-21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무장조차 없는 깡통 전투기인 것처럼 묘사해놨는데요. 물론 아무리 국산 무기체계, 국산 전투기라 하더라도 굳이 치명적인 문제점까지 외면해가면서 찬양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문제점을 지적하고 옳은 방향으로 개량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텐데요. 그러나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으로 가격 논란에 불을 붙이는 건 그 의도를 의심해봐야 할 만큼 불합리한 행동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제대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마치 2023년을 무기 쇼핑을 위한 빅세일의 해로 정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분노를 넘어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는데요. 최근 인니는 미국으로부터 F-15EX 전투기 24대와 다목적 수송 헬기 S-70M 블랙호크 24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블랙호크의 경우 인니 내에서 헬기 개조와 시스템 업그레이드, 정비 보수까지 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구매하면서 상당한 값을 치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런 상황에 KF-21 분담금 납부에 키를 쥐고 있는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니 국방부 장관은 이번 계약으로 우리 군의 전력이 더욱 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자평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진짜 많이 참았습니다. 인니가 KF-21 분담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사들인 무기체계만 따져봐도 티르키예로부터 4천억 원 상당의 신형 무인기 12대, 카타르로부터 1조 600억 원 규모의 미라주 2000 파이브 12대, 프랑스로부터 10조 7,800억 원 물량의 라팔 42대를 도입했습니다. 여기에 상세한 계약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체 가격만 따졌을 때 F-15EX가 대당 1,060억 원, S-70M 블랙호크가 대당 172억 원 정도라는 걸 고려하면 미국과의 계약에 투입한 금액만 2조 9,530억 원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인니가 갚으라는 빚은 안 갚고 엄한 데 쓴 비용 총합만 자그마치 15조 1,930억 원에 육박하는 건데요. 이는 분명 기형적인 지출입니다. 2022년 기준 인니 국방비가 11조 6천억 원을 간신히 넘었다는 걸 고려하면 더더욱 그런데요. 그것도 모두 속된 말로 현찰박치기로 구매한 게 대부분입니다. 신뢰가 전부인 외교관계에서 국가 간의 계약을 어긴다는 건 치명적인 패착이고 KF-21 분담금 미납 문제가 소문이 나면서 티르키예,
프랑스, 미국 모두 성금을 먼저 입금하지 않으면 무기 체계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고압적인 자세를 고수했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표면적으로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독점 야욕이 점차 본격화되면서 위기감을 느낀 인니는 2020년부터 대대적인 구내연 대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예산을 대거 투입해 체질 개선에 나서는 것도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당장 폴란드의 대대적인 전력 구조 개편으로 대한민국이 보고 있는 이득을 생각하면 단번에 납득할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러나 폴란드의 경우 이유라는 든든한 캐시카우가 있지만 인니는 이렇다 할 자금 구멍이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조차 누가 봐도 억지스러운 외산무기 도입에 정치적 비리가 얽혀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표적으로 현 국방장관이자 야당 대표인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대선이 6개월 남은 현 시점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사 분야에서 최대한 많은 리베이트를 챙겨 먹으며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프라보어는 인니 현 대통령인 조코 위도도와 대선에서 두 번 맞붙어 이미 두 번 모두 처참히 패배했었는데요. 조코 위도도의 연임이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생겼습니다. 인니군을 장악하고 있는 프라보어 입장에서는 잃을 게 너무 많은데요. 더군다나 그간 프라보어가 전형적인 엘리트주의의 국수주의적인 행보를 보여왔음을 떠올리면 KF-21, 나아가 대한민국의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차라리 KF-21의 성능이 부족하기라도 하다면 오히려 화라도 덜 날 텐데요. 그러나 역겨운 정치적 논리 때문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대한민국이 감내해야 한다는 건 도저히 참기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인도네시아와의 방산 파트너십을 고려해 사업 퇴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국내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제는 인도네시아 퇴출을 생각해봐야 할 때로 돌아서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떡 하나도 주기 싫은 미운 놈이지만 대한민국과 인니의 우호관계는 상당히 뿌리 깊습니다. 특히 방산 분야에 있어서 인니는 대한민국이 국제무대로 진출할 수 있었던 디딤돌 같은 존재인데요. 업계에서는 인니를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처수출의 물꼬를 튼 곳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1979년 인니는 대한민국이 설계에서부터 건조까지 전 과정을 담당한 315톤 규모의 고속유도탄 경비정을 4척이나 도입했는데요. 심지어 함정만 수입한 게 아니라 기술 인력부터 장비 운용 기술, 함정 운용 능력 교육까지 풀패키지를 도입하면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의 톡톡한 홍보 효과를 누렸습니다. 2011년과 2019년에는 대한민국의 장보고급 잠수함을 수출형으로 개량한 1400톤급 잠수함 6척을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계약은 이후 인니가 계약 발효를 미루면서 대한민국의 손해가 되었고 인니의 유구한 뒤통수 역사 중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계약만 놓고 봤을 때 이는 해외로부터 전수받은 기술을 국산화에 성공하고 나아가 더욱 발전시켜 수출에 성공한 전무후무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인니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 대한민국의 경쟁자로서 기술을 전수해준 독일이 있었다는 걸 감안하면 그야말로 청출어람 그 자체였는데요. 대한민국과 인니의 인연은 바다에서만 한정된 것도 아닙니다. 지상무기 체계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인니 맞춤형으로 개발한 장륜형 장갑차 타란툴라가 수출되었는데요. 90mm 주포를 탑재한 이 장갑차는 수출분 22대 가운데 11대는 국내에서 완제품을 인도했고 나머지 11대는 반조립 형태로 인니 현지에서 생산을 완료했습니다. 또 공중전력에서는 대한민국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이 지난 2014년 16대 수출고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안보 환경에 맞춘 약간의 개량을 추가한 T-50I는 훈련기 사양임에도 레이더와 무장 탑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고 따라서 유사시 손쉽게 FA-50급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만약 KF-21 개발 사업에서 우리가 인니를 손절해버린다면 오래된 파트너를 잃는 셈이고 잠재적인 시장조차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들은 인니의 막장 행보를 살펴본다면 차라리 캐캐 묵은 과거의 인연 따위 손 털고 일어나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인니를 좀 더 지켜봐줄 여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니가 분담금을 완납했다고 가정했을 때 시제기를 인도받기로 예정된 시기는 2026년입니다.
앞으로 약 3년이 남은 셈인데요.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고작 8천억 원 때문에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듯 인니를 손절하기엔 긴 시간입니다. 최소한 인니 대선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손절을 하든 인니를 끌어안고 가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인니 파일럿과 기술진들이 현재 국내에 들어와 교육을 받고 있는 등 아직 기술적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는 활발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한편에서는 이로 인한 기술 유출의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핵심 기술에 접근 가능한 연구직 엔지니어는 없기 때문에 인니를 퇴출하든 끌어안고 가던 우리에게는 득도실도 크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인니는 쥐나 바퀴벌레보다는 목이나 파리에 가까운데요. 짜증은 나지만 살충제를 꺼내기에는 아직 참을 만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자칫하다간 인니를 퇴출했다는 나비 효과가 KF-21 양산에 먹구름을 들이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자칫 KF-21 사업이 전면 중단 내지는 재검토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제기된 제작 단가 논란은 KF-21 도입 반대론자들의 훌륭한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KF-21 초도 양산 비용은 분명 상당히 저렴한 축에 속하는 890억 원 수준으로 책정되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인니에서 도입분이 갑자기 취소된다면 양산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뚜렷한 계획이 잡혀있는 KF-21의 양산 물량은 총 160대로 우리 공군에서 120대, 인니에서 40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우리 공군에서 KF-21로 대체 예정인 F4, F5가 약 98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공군 규모에서 가용할 수 있는 최대치를 도입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인니가 정말 배째라는 식으로 40대 물량을 도입 취소해버리면 우리 공군의 규모로는 추가 양산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KF-21의 초도 양산 물량이 한 번에 25%가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데요. 가뜩이나 지금도 양산 단가가 비싸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나오는 판인데 양산 수량마저 줄어들면 심할 경우 우리 군의 도입 계획 자체가 꼬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양산 수량 부족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면 늘 예산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국방비로는 MRO에서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유지보수 운영, 다시 말해 MRO는 군수물자 정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창정비와 군수 지원 일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당연히 그 규모도 상당해서 무기체계의 전체 시장 규모 중 MRO가 차지하는 비중만 60에서 70%에 달하는데요. 무기체계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MRO가 탄탄한 경우가 많은데요. 일례로 F-35의 경우 F-16의 수명까지 멱살 잡고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F-35는 개발, 생산, 유지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자되었지만 미국이 수출이 가능한 유일한 5세대 스텔스기로 개발 단계에서부터 상당량의 수요를 확정지었는데요. 이 덕에 한때 생산 라인 폐쇄까지 거론되었던 F-16은 F-16V 개량을 위한 기반을 최대한 오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F-22는 1996년 실전 배치를 시작한 이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최강의 제공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지만 미국의 수출 금지 조치, 어려운 정비 난이도 때문에 MRO 구축에 실패했고 개발 당시 2천억 원이었던 양산 가격이 현재는 대당 4,800억 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심지어 F-22 한 대당 연간 유지 보수 비용만 290억 원에 달하는데요. 오죽하면 그 미국마저 F-22를 감당하지 못하고 일부 퇴역 조치할 정도입니다. 이미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상당한 주목을 받는 KF-21이 F-22 꼴이 날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럼에도 초기 양산 단가가 높다는 단점은 수출물 꼴을 트는데 적지 않은 방해물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무턱대고 인니를 퇴출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요. 물론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당장 폴란드부터가 KF-21 공동개발국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싶다고 공공연히 외치고 있는데요. 이미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블록1 개발까지는 인니와 함께 가다가 블록2 단계에서부터 폴란드가 인니의 미납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미납에 관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채무자의 입장과는 달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연체금이 1조 원 가까이 누적된 이유가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은 한국 때문이라는 덜 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라리 여기서 그쳤으면 그동안 인니가 걸어온 막장 행보와 크게 다를 것도 없다고 여겨졌을 텐데요. 그러나 인니는 제대로 대한민국을 열받게 만들었습니다.
인니는 한국이 KF-21 제작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듯 보이며 독자 개발했다는 4대 핵심 기술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실존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식의 논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KF-21을 폄훼하는 중국의 입을 빌어 한국 전투기를 쓰레기로 표현하는가 하면 튀르키예 TFX 사업이 기술적으로 더 낫다는 등의 망발을 내뱉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한국은 기술이라고 할 것도 없으면서 그마저도 이전할 생각이 없는 파렴치한 국가인 셈입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도 참신한 수준인데요.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인도네시아의 진상짓을 어디까지 인내해야 할까요?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비용의 20%인 약 1조 7천여억 원을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공동개발국의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인니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좋은 조건뿐이었는데요. 그저 매년 4월과 10월 분담금 일부를 납부하면 끝이었습니다. 그러면 역사상 가장 고성능의 4.5세대 전투기라는 KF-21을 대한민국 바로 다음으로 인도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책임없는 쾌락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인니는 넝쿨채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차버렸습니다. 2017년부터 미납하기 시작한 분담금은 이제 총 9,900억 원 이상 누적돼 있으며 그마저도 사업이 시작된 첫 해 이후엔 정상적으로 납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공동사업이 시작된 게 2016년이었으니 근 7년 가까이 당해연도 분담금을 정상 납부한 것이 단 한 차례도 없는 셈인데요. 인도네시아가 내세운 연체의 이유는 자국의 경제 사정이었습니다. 즉, 주고 싶어도 돈이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사업의 내용을 생각하면 한국이 마냥 기다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사실 KF-21에 대한 기술적 기여가 하나도 없는 무임승차나 마찬가지이니까요. 게다가 그들은 일반적인 채무관계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관계에서 정해진 납기 일정을 지킬 수 없게 되었을 때 채무자는 자신이 사정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향후 납기 일정을 조절하는 게 예의입니다. 국가 단위의 거래라 할지라도 이 기본적인 예의는 변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인니는 2021년 이후 한국이 29차례에 걸쳐 분담금 납부를 요구하는 동안 단 한 번 납부 계획을 알려왔으며 그마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때는 분담금을 파미로 내겠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으며 고작 20%의 개발비를 부담하면서 전투기 개발 기술의 100%를 이전받기로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호구도 아니고 당연히 전투기 개발 기술의 100%를 이전한다는 건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설사 이전을 해준다고 해도 인도네시아는 이를 소화할 기본 기술력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먹지도 못할 음식을 욕심내는 것이죠. 지금 인니의 행보를 본다면 한국의 기술을 어떻게든 활용하기 위해 중국이나 튀르키예에 팔아치울지도 모를 일입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인니는 이미 충분히 얼토당토하는 일을 현실로 만든 나라입니다. 게다가 더 어이없는 건 갚을 돈이 없다는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각지에서 온갖 전투기를 끌어모으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인니는 바로 최근까지 1조 600억 원에 달하는 중고미라주 2005와 10조 7천억 원 규모의 라팔 전투기를 구입했고 미국에서는 F-15EX와 S-70M 블랙호크 헬기를 도입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구입한 무기 금액만 약 2조 5,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튀르키예에서는 약 4천억 원 규모의 신형 드론을 구입하기도 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현금 거래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의 진상짓이 알려지면서 판매국들이 인도네시아와의 신용 거래를 거부하기 때문인데요. 무기 도입에 쓸 돈은 있고 갚을 돈은 없는 모순된 행동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도네시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일각에선 폴란드가 이미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KF-21에 새겨진 국기만 뒤집으면 된다는 재미있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니와 폴란드의 국기가 같은 형태의 동일한 색깔을 쓰고 있는 데다 위, 아래 방향만 다르다는 점에서 차가 난 내용으로 보입니다. 사실 말이야 바른 말입니다. 인도네시아를 제외한다고 해도 한국으로선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비록 인니가 T-50의 첫 고객이었고 한국산 잠수함을 최초로 도입한 이른바 방산 우방국이라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일일 뿐입니다. 영원한 우방국은 없다는 말이 증명하듯 신뢰를 저버린 국가를 마냥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인니가 아니더라도 이미 KF-21의 수출 전망은 대단히 밝은 편입니다. KF-21은 미국의 F-16V나 스웨덴의 그리펜 그리고 프랑스의 라팔과 같은 4.5세대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개발 연식이 오래되어 부식 설계 개념 때문에 확장이 불가한 다른 경쟁 기종들과 달리 KF-21은 5세대, 6세대 전투기로의 확장이 가능합니다. 길게 보면 향후 30년, 50년도 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과장하는 것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당장 F-16부터가 1978년 초도 배치를 시작한 지 4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개량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괜히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 빅사이클이 돌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KF-21은 1차 양산이 예정된 지금부터 이미 성능이나 속도, 기동성 등의 면에서 추가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즉, 경쟁 기종들이 단종되고 나면 4.5세대 전투기를 구입하고 싶은 국가들은 KF-21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성능 확장에 따라 F-35가 독점하고 있는 5세대급 이상의 전투기 시장까지 노릴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수요국의 요구나 자금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넓은 시장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KF-21은 현재로서도 동급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진 전투기로 평가되는 중입니다. 전반적 성능은 이미 F-16V를 넘어서는 데다 저피 탐성 기능을 갖춰 적의 레이더를 피하는 데 용이합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추지 못했지만 KF-21의 저피 탐성 성능은 RCS, 즉 레이더 반사 면적으로 볼 때 스텔스기의 직전 등급으로 분류될 만큼 뛰어납니다. 또한 현재 1단계 사업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2028년에는 2차 성능 개량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때에는 스텔스기 수준의 저피 탐성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2032년에는 3차 성능 개량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시장 확장을 계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례로 동남아의 경우 기존 구축된 수출 시장을 바탕으로 성과를 확대할 계획이며 기존의 거래처인 중동과 유럽, 남미 등에서도 시장을 넓히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북미 등의 신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둔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이해를 같이 하는 폴란드가 협력국을 자청하는 중입니다. 때문에 유럽 진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유럽 방산 시장을 노리는 것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 때문입니다. 방산 분야는 당장의 무기 판매로 얻어지는 이익뿐 아니라 유지 관리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상당합니다. 또한 무기 체계의 세대가 높아질수록 사후 관리에서 얻어지는 이익 규모도 비례하여 커집니다. 과거 2세대, 3세대 무기들의 경우 실질적인 제품, 즉 하드웨어 비용이 더 비쌌던 것이 사실이지만 무기 체계의 고도화가 이루어진 지금은 전체 이익에서 성능 개량을 비롯한 소프트 파워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는 세대가 발전할수록 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야별 기술 개발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고려하면 소프트웨어의 교체 시기나 업그레이드 주기 역시 점점 더 단축된다고 봐야 옳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방산 시장은 하드웨어 판매로 얻는 이익보다 이후의 운용 유지 비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이 훨씬 커집니다. 실제로 카이는 2세대 전투기까지는 단순한 플랫폼 판매에서 끝나지만 3세대 전투기부터는 수출효과의 50%, 4세대 전투기부터는 70%가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KF-21을 팔면 후속 군수지원 사업 부문까지 이익이 확대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대한민국이 장기적인 생존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선 유럽 시장 진출이 필수적인데요. 그 초석이 되고 있는 게 다름 아닌 폴란드 그리고 FA-50입니다. 유럽 진출을 꿈꾸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폴란드 역시 유럽의 방산허브가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100년 전 자신들의 손으로 전투기를 만들었던 역사가 있는 만큼 항공 및 방산산업에 대한 자존심과 의지가 상당한데요. 여기에 정비나 무장탄약 등의 기술을 갖추고 있는 데다 국가 차원의 지원도 상당합니다. 이는 후속 군수지원 분야의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전투기 공동개발 및 판매 역량까지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폴란드의 의지가 매우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건데요. 더욱이 폴란드가 운용하던 미그-29는 구소련에서 개발된 구형 전투기로 기동성이나 비행 안정성 및 신뢰도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파워에 이르기까지 FA-50에 미치지 못합니다. 폴란드가 FA-50을 구입한 이유 역시 이 미그-29를 대체하려는 목적이었는데요. 한국이 개발한 FA-50은 3세대로 출발하지만 4.5세대까지 바라볼 수 있는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통합 시스템에 따라 하위급으로 운용할 수도 있는 데다 운영비 면에서도 유로파이터나 라팔 등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습니다. 시간당 2에서 3만 달러가 넘게 들어간다는 해당 전투기들과 달리 FA-50의 운영비는 그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FA-50은 가히 세계 최고라고 할 만한 가동률을 발휘합니다. 현재 유럽 내엔 아직도 소련제 구형 전투기를 운용하는 국가들이 상당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제무기들의 신뢰가 깨진 지금 소련제 구식 노후 전투기를 사용하는 유럽권 국가들은 잠재적인 수요국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이기에 전 세계적 무기 수요와 각국의 방위비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과거의 방사노방국이라는 이유로 인도네시아를 인내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막무가내식 주장과 한국 깎아내리기에 몰입해 현재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그나마 남은 2년이라도 유지하려면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고 약속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옳을 텐데요. 부디 하루속히 정신을 차려 양아치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